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오리엔탈리즘에 가려져 있던 세계사의 빈틈을 메우고 동서양을 통해 한 맥락으로 흐르는 세계사를 보여주는 책. 중간 세계사, 비잔티움과 오스만 제국을 품고 오신 이희철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이희철 작가님은 튀르키예 역사 문화 연구자이자 전문가로 오스만 제국 600년사 등 튀르키예와 관련된 다수의 책을 쓰셨고요. 튀르키예 국립가지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으로 석박사를 마쳤고 튀르키예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앙카라 총영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카페인님들이 네. 오늘 오프닝에서부터 이 튀르크 커피에 커피. 대해서 네네. 쓰신 부분을 딱 읽어드리면서 시작했더니 네. 지금 이미 커피 한 잔 마시고 약간 어, 네, 이 중간 세계사 여행할 그 입구에 네. 지금 대기 중인 사연을 많이 아, 그래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약간 깃발 들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 여행하는 느낌으로. 네네. 네, 북카페에 이렇게 오신 게 처음인데 어떠신가요? 네, 아주 참 기쁘고요. 저는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참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사연을 살짝 읽어드릴게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네. 네. 하미경님, 튀르키예 여행 계획했다가 무산되어 실망했는데 오늘 북카페에서 신나는 여행할 수 있겠네요. 네, 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네. 중간 세계로 한번 같이 한번 여행 한번 떠나보죠. 여행 그 가이드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뭐 전에 뭐 뭐 이런저런 계기에 뭐 한 계기로 적은 있습니다. 네. 지인들이나 뭐 이렇게 네, 사람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떤 평을 좀 들으셨나요? 내가 안내하는 여행 루트, 사람마다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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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느슨하게 여정을 짜세요? 아니면 약간 촘촘하게 막, 저는 좀 촘촘하게 하는 편입니다. 네. 그냥 우리, 볼 것이 너무 많으니까 아, 시간은 한정돼 있고 네, 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많이 보여주고 싶고 또 시간은 그렇죠. 또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촘촘하게 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벌써 말투가 약간 빨라지셨습니다. 저희 후딱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엄항영님, 저 튀르키예 커피 마셔봤어요. 튀르키예 여행 가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카페에서 마셨는데 가루가 잔 바닥에 남아서 신기했어요. 아, 네. 그게 커피의 트루크 커피의 특징이에요. 특징. 예. 이걸로 뭐 그 점을 친다고도 하잖아요. 네, 거기 남는 가루의 모양을 보고 네. 이제 점을 쳐줍니다. 그 점 결과를 보신 것 중에 마음에 든 게 있었나요? 혹시 예, 작가님? 이제 트루키예 사람들이 네. 저희 잔을 보고 설명해 줄 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아,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오겠다. 뭐 이런 얘기 해주면 참 어. 좋지 않습니까? 네, 친구가 오겠다든지, 뭐 돈이 온다든지, 뭐 네. 이런 소식. 네. 좋은 소식이 오겠다 이런 말을 예, 이런 말. 하는 예. 경우도. 덕담을 많이 해주니까. 아, 네네. 진짜 관계의 산물 맞네요. 네, 그쵸? 맞습니다. 관계의 도구기도 하고. 네. 김태윤 님도 올해 8월에 튀르키예 갈 예정인데 작가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8월 참 더울 때 가시는군요. 예, 더운 걸 좋아하셔가지고 네, 어떨지 모르지만 예, 예. 8월에 튀르키예 워낙 넓어서 네.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참 넓어서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튀르키예를 갈 때 네. 가는 곳이 몇 개 지역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한 5-6개를 제외하고는 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는 않은데 정말 전국이 볼 곳이 너무 많은 데가 참 특이한 데입니다. 네. 정말 볼 것이 많아서 특이할 국가는 정도다. 맞습니다. 국가는 튀르키예이지만 네. 그 튀르키예 땅에 남아 있는 그 역사나 그 문화의 그 흔적은 정말 수천 년까지 가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뭐 고대란 얘기가 그냥 끊이지 않고 고대, 중세, 근대까지 저 인류의 역사의 그 모든 겹이 한 층 한 층 다 쌓인 곳이 바로 튀르키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거의 여행 공부하는 느낌으로 지금 정말 많은 카페인님들이 솔깃하실 것 네, 같습니다. 여행 한번 같이 떠나요. 네, 떠나요. 이희철 작가님은 튀르키예 전문가로 손꼽히시는데 어떻게 해서 튀르키예와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유학을 이제 갔었고요. 유학을 갔을 때 이제 저는 국제관계학을 이제 공부를 네. 제가 하면서 이때 튀르키예 땅이 야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많은 나라인지는 정말 현지에 가서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젊었을 때니까 그걸 이렇게 느끼면서 와 이거는 하루 이틀에 될 이런 땅이 아니구나. 하루 이틀에 될 땅이 아니다. 예, 아니다. 이게 네. 도저히 제 이 머리로는 이해가 정말 안 됐어요. 너무 네. 궁금하고 이 역사가 어떻게 이게 축적됐는지 그래서 그 시간을 그냥 아주 기본적인
제 지식을 네. 따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네.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튀르키예 역사를 연구하는 네. 그 튀르키예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음. 외부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한국인으로서 튀르키예 역사를 바라보는 것에 또 독특한 어떤 시각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그쪽에서 시각에서 볼 때 네. 한국은 이제 극동이거든요. 음. 그래서 파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멀리는 동쪽에 있는 사람이 왔는데 이 튀르키예 역사를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 굉장히 뭐라 하나 참 반갑게 생각하고요. 음. 특히 이 두 나라가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튀르키예 군대가 어. 한국전에서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맹 국가라는 아주 독특한 그런 그 이제 별명이 또 있고 거기에다가 음. 이게 또 형제 국가다. 네. 이런 그 아주 친숙한 단어들이 꼭꼭 따라다니기 때문에 아주 참 이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국민이 또 어디 음.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희철 작가님이 튀르키예에서 마신 커피는 네, 튀르크 커피는 무조건 좋은 덕담이 해석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네, 구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나 또 이제 반가운 손님이었던 거죠. 이희철 작가님 자체가. 네, 네.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그 책은요 참 우연한 기회인데 사실 그 투르키예 땅이 이제 역사가 풍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투르키예는 이제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제 제국을 이제 운영한 나라인데 음. 아나톨리아 그 땅만을 보면 네. 이 땅이 오스만 제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음. 훨씬 넘어서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여기까지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역사의 그 겹이 촘촘히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음. 오스만 제국만 봐가지고는 이 투르키예 역사를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간을 뒤로 돌려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이 비잔티움 제국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비잔티움 제국은 우리가 이름으로만 알고 있지 이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는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 나라도 너무 예쁜 나라인 거예요. 그냥 그 역사도 뭐 풍부하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인간적인 어떤 뭐 투쟁이라든가 성취랄까 문화적인 거 성과랄까 네. 이게 또 어마어마한 그런 기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아나톨리아 땅에서 네. 이게 일어난 제국이니까 오스만 제국하고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은 겁니다. 이제 음.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료를 이제 모으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사이에 네. 제가 이제 서울 디지털 대학의 이제 사이버 대학에서 이제 교양 강좌로 이걸 제가 열었습니다. 열었다 중간 보니까 세계사에 대해서? 네네 중간 네. 세계사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강의를 이제 몇 년 하면서 저 나름도 이제 이제 어떤 알고 있던 지식이 이제 정리가 되고 네. 뭐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한번 책으로 한번 내보자. 이거 상당히 음. 한국 시장에 굉장히 도전이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 중간 세계사라는 말은 제가 창조한 말은 아닌데 네. 이 한 10여 년 전에 미국 작가가 이거 한번 내놓은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보니까 이거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닌 네. 중간 세계가 있는데 이 중간 세계가 어마어마한 거다 이게 보니까. 근데 제가 그 단어를 한 10여 년 전에 했을 때 그냥 가슴이 펑펑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그냥 제가 이제 네. 매료가 돼서 그래 맞아 이게 중간색으로 가는 게 이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강의하면서 공부하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좀 자신이 들고 한국 시장에 네. 한번 던져보자 해서 이제 리수 출판사 이제 김현정 대표님이 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출판사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시장에 내놓게 됐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셨지만 네, 동양과 서양 그리고 그 네, 중간에 있는 네,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우리 뭐 이스탄불만 보더라도 네, 아시아와 유럽 네, 모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되게 중요한 그 지점인데 그 중간 세계 이스탄불은 뭐 일부에 불과하고 그 중간 세계에 대한 어떤 기록이나 그런 것들이 아예 동양 아니면 아예 뭐 유럽에 비해서 훨씬 적은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뭐 편견이다, 뭐 편식이다, 뭐 편향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편자가 들어가면 어느 쪽에 한쪽에 이렇게 쏠렸다는 얘기인데 이제 다양성이 이제 무시되는 게 편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간 세계에 있는 그 제국이 사실 그 세 개가 있어요. 네.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고 음. 그리고 이제 근대 와서는 오스만 제국이 있는데 네. 이 두 제국 사이에
또 인류 문화사의 그 역사 방향을 확 바꿔주는 또 이슬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슬람 제국이 그 사이에 이제 껴 있는데 네. 이 비잔티움 제국이나 오스만 제국, 이슬람 제국은 이제 서양에 의해서 유럽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 편향 이제 이게 씌워진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프레임을 씌운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딱 씌워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한동안 그 연구가들이 연구를 하면서 적극적인 연구가 사실 이게 더뎌지게 된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비잔티움은 같은 이제 로마 제국 멸망해서 로마 제국의 연장선이지 않습니까? 네. 연장선임에도 불구하고 서양 쪽에서 볼 때는 사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하고 비잔티움에 있는 교회가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교회 간의 불신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서양 교회에서 볼 때 이쪽 비잔티움 교회를 동쪽으로 본 거예요. 네. 우리 동방이라는 말은 옛날에 시각에서 볼 때 이게 편향적인 시각이거든요. 이제 동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도 이제 프레임이 씌워져 있고 또 이슬람에서는 이제 한 손엔 칼이다, 한 손엔 꾸란이다 해가지고 네. 또 완전히 이 이슬람은 아주 정복자고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프레임을 유럽에서 확실히 또 씌워놨죠. 네. 또 오스만 제국은 이 제국도 오스만 제국으로만 얘기하면 당대로서는 오스만 제국의 파워를 넘어갈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굉장히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 문화도 참 탄탄한 문화를 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제국이 이제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유럽을 침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보면 오스만 제국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도 살인자라다 또 침략자라는 나쁜 프레임을 이렇게 씌워놔서 한동안 오스만 제국에 대한 평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네. 요즘 이제 이제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는 이제 이분법에서 벗어나자라는 네. 얘기가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빅 히스토리라는 이런 개념을 이제 뽑아내놓으니까 한 역사를 한쪽에서만 보지 않고 한번 다양한 눈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네. 이러다 보니까 투르키의 역사 이 자체도 오스만 제국만 보지 말고 이 동서양과 연결돼 있는 쪽을 이렇게 같이 한쪽에서 보면 더 아주 훌륭한 스펙트럼이 쫙 펼쳐진다. 이렇게 보면 역사가 더욱더 재미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던 네. 그 어떤 지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간이 이제 맞습니다. 마련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자, 지금 우리 카페이님들 정말 이렇게 뭔가 이 압도되는 느낌을 받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여기서 네. 퀴즈를 살짝 드리고 갈까요? 퀴즈를 살짝 먼저 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네. 자, 오늘의 어깨 퀴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라는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의미와 상징성을 지니죠. 자, 뉴턴과 윌리엄 텔의 이것, 세잔과 백설공주의 이것도 유명한데요. 자, 트루키엔들에게는 빨간 이것의 전설이 있어요. 자, 트루키엔들에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멀어지고 그럴수록 더 끌리는 이상이나 꿈을 상징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우리 카페이님들.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튀르키예인들에게 이 빨간 이것이 가는 의미가 너무 멋있다 보니까 네. 또 약간 좀 이게 내가 알던 그게 아닌가, 오늘 아침에 먹은 그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살짝 힌트 조금 더 요청해도 돼요? 네, 저희가 치아가 건강한지를 알아볼 때 이것을 깨물어 본다고 그러죠. 이거를 네. 딱 깨무는 이미지. 네. 백설공주는 건강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냥 이렇게 깨물려고 하잖아요. 네. 자, 어떤 것인지 정답 아시겠으면 보내주시죠. 반디 어플 그리고 샵 1045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그러면 우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음악 준비하셨어요? 네, 첫 번째 저희 음악은요. 저희가 지금 역사를 얘기하고 있고 비잔티움과 오스만 제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비잔티움과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이스탄불 똑같은 데를 수도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 이제 그 비잔티움의 수도의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었고 네. 오스만 제국의 그 수도 이름은 이스탄불인데 투르크인들의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해가 1453년이에요. 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서양에서
콘스탄티노플 함락 500주년이 되는 해가 있었어요. 그게 1953년이었거든요. 네. 그 해를 기념해서 노래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오. 그게 이제 이스탄불과 관련된 노래예요. 오. 이제 이스탄불 제목이 이스탄불 not 이스탄불.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콘스탄티노플이 아닌 이스탄불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가사 내용을 이제 코믹하게 한 거거든요. 네. 내용을 이렇게 대충 보면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그게 이스탄불로 변했대. 노래 가사가 그런 그렇게 뜻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왜 변했는지 난 몰라. 어? 근데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나 봐. 하기야 뉴욕도 옛날에는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그랬잖아.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은 이스탄불이래. 뭐 이런 노래인데요. 네, 한번 네. 네. 그 곡을 네, 그 곡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They Might Be Giant의 이스탄불 not 콘스탄티노플입니다. 듣고 올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리수에서 펴낸 중간 세계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작가님이 지금 우리 카페인 분들을 데리고 벌써 몇백 년 전으로 간 거, 몇백 년이 아니죠 지금. 네, 1000년 이상의 단위로 맞습니다. 거의 네, 이동을 네. 해서 네, 네. 움직이고 계십니다. 2111님이 이 음악 이스탄불 이희철 작가님 목소리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직접 부르신 건 아니죠. 네. 그렇게 지금 보여주셨고 네. 유영주님은 튀르키예 전통 춤을 춰야 될 것 같은 연주라고 정말 네, 재밌게 하셨어요. 했죠. 네, 재밌게 불렀어요. 네. 근데 이 튀르키예 전통 춤이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뭐 책에 나오는 그 세마 의식 그 네. 수피 춤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지방마다 또 그러니까요. 다르고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네네. 너무 광활합니다. 저희 음악도 듣고 왔는데 그 지금 1453년 그러니까 이 음악이 탄생 기념됐던 네. 해로부터 500년 전에 그 정복 사건 어떤 평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이 1453년 5월 29일이거든요. 정복한 날이. 예. 너무나 우리 그 고려에서 오늘 오신 느낌처럼 네 비슷한 시기인데요. 네 아무튼 1453년 5월 29일. 이건 네. 튀르키인들에게도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날짜고요. 시간이고 또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네. 로마 제국을 승계했던 비잔티움 제국, 그래서 우리가 동로마 제국이라고 네. 부르잖아요. 저쪽에 로마 제국은 476년에 망했지만 그 망한 이후에 이스탄불에서 그 로마 제국을 승계한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는데 네. 이제 1000년이 이렇게 쭉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1000년 참 긴 시간을 이렇게 존속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성장하는 이제 투르크인들에 의해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니까 네. 아주 유럽은 정말 쇼크를 받았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제 큰일 났구나. 앞으로 이제 저 투르크인들이 네.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진입하고 진출해 온다면 우린 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주 네. 공포의 분위기가 그때부터 이제 조성이 이제 된 거죠. 공포의 분위기. 네네. 이 1453년은 그래서 말이죠. 네. 이 그동안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그 역사가들은 그때를 이제 중세가 시작됐구나. 이제 고대가 끝났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제국이 멸망했다는 건 큰 사건이었거든요. 일단 로마 제국이 멸망한 거니까 이제 한 시대가 끝났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중세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네. 자, 중세가 쭉 시작됐는데 중세의 역할을 맡은 제국이 이제 비잔팀 제국이었어요. 이제 비잔팀 제국이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내가 이제 로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로마다. 예. 그런데 1453년에 이제 투르크인들한테 멸망을 하니까 네. 그게 이제 15세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로마의 시대는 영원히 끝났구나. 그래서 그때를 이제 그 1453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를 이제 근대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런 만큼 이 중세 근대가 막 이렇게 열릴 만큼 네. 정말 이 사건은 아주 세계적인 사건이었죠. 뭐 한 시대가 종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런 표현을 우리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여긴 진짜네요. 진짜입니다. 네. 진짜로. 정말 구체적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로마 역사는 정말 현실적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 1453년에. 그러네요. 네. 지금 비잔티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책 제목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네. 비잔티움 개념부터 살짝만 좀 잡아볼까요? 예, 이거 참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요. 그게 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한번 나라 이름하고 도시 이름하고 나라 이름하고 이게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제 비잔티움이라는 거는 네. 이제 얘기를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그 로마 제국에서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할 때는 서쪽에 있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로마 제국이 3세기 이후에 이제 한참 막 힘들어하고 막 할 때 이제 로마는 이제 수도가 아닐 것 같아. 뭔가 이제 이 수도 말고 다른 수도가 없을까라고 이렇게 눈을 돌려보니까 네. 동쪽에 그 현재 이제 이스탄불 있는 그 도시에 거기 도시 이름이 옛날 거기가 비잔티움이에요. 이제 옛날 그리스 고대 도시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길 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면이 바다로 또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방어하기도 좋고 또 거기가 동서무역로 이게 통로잖아요. 네. 얘기를 조금 이렇게 비껴나가면 한번 반도 얘기를 해보면 네. 우리가 보통 반도는 다 북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대부분 반도가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그런데 아나톨리아 반도만은 이 반도만은 하면 좀 아니고요. 아나톨리아 반도는 동과 서에서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길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동과 서를 정말 연결해주는 그 모습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네. 자, 거기를 보니까 이 장사가 또 잘 트레이드가 그 당시 이제 무역이 잘 되니까 이제 통치자 입장에서 볼 때 네. 통치자가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잘 사는 나라, 자 부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국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던 시대였으니까 네. 군대가 또 이제 많아야 되겠고 또 적을 막을 수 있는 성벽이 좋은 거 있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국 강병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비잔티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리적 조건 자체가 지리적 조건이 하여튼 천혜의 조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있어요 이런 예,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예요. 네. 이쪽 로마에서 보니까 기가 막힌 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라는 이제 참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 보는 식견이 굉장히 탁 넓은 사람입니다. 네. 그걸 이제 보고 나 그쪽으로 수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에 이제 수도를 이제 갔거든요. 네. 이제 수도를 옮겼어요. 이제 330년에. 그런데 이제 이 대제가 생각하기를 이건 내 도시다.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이라는 도시를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네. 이제 콘스탄틴의 도시라는 뜻으로 이제 바꿨거든요. 나의 이름을 넣어서. 예, 그러니까 비잔티움이라는 원래 도시는 이제 그리스 고대 도시였는데 그것이 이제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면서 이름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렇게 바뀌어졌다. 네. 요게 이제 도시 이름의 변화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국가 이름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비잔티움을. 당시에 이제 비잔티움 나라라는 국가 이름은 없었는데 이제 15세기, 16세기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중에 이제 독일 사학자 한 분이 네. 이제 비잔티움 이 사료를 막 정리를 하면서 뭔가를 나라 이름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급함이 느껴지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을 쓴 거예요,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우리 사회생활 하면 누가 앞에 나가면 쭉 따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쓰니까 쭉 그 사람들이 비잔티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잔티움은 원래는 이제 고대 이제 그리스 도시 이름이었지만 네. 나중에 이것이 이제 그 역사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비잔티움이라는 나라 이름이 생긴 거죠, 이제. 와, 이런 스토리까지 다 알고 있으면 이 정도라면 네. 정말 좀 깨인 사람일 수도 있네요. 깬 사람. 그렇죠. 네. 깨어 네. 있는 사람.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0024님, 튀르키예 중간 세계에서 점점 빠져들고 있어요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이런 역사를 고스란히 한 위치에서 안고 있는 도시가 이스탄불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단지 이 아나톨리아 반도는요, 참 또 어마어마한 반도입니다. 네. 이 반도가 우리 한반도의 남한의 한 8배 정도 되고 한반도에 한 3.5배 되는 이 반도인데 네. 저는 이 반도를 정말 인류 역사의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아주 보물 같은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거기는 아주 고대서부터 고대 로마,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우리가 쪽 밑에 내려오면 메소포타미아 그 역사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역사하고도 다 연계가 돼 있고 우리가 또 거기서 페르시아 또 역사 또 빼놓을 수도 없고 아랍 네. 역사 다 또 빼놓을 수 없고 그렇죠. 그렇죠. 비잔틴 마찬가지고 오스만 참 역사의 보물창고 그게 바로 아나톨리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보물창고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제가 지난해 말에 그 앙카라라는 도시에 가서 네.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이라는 곳에 간 거예요. 근데 전 별 기대감이 없이 갔거든요. 네. 그냥 여기 볼만한 곳이 어딘가 해서 이렇게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보니까 와, 일단
조각품들 그리고 뭐 장신구부터 시작해서 옛날 고대 언어로 쓰였던 어떤 고대 문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되게 넓어서 그때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이 문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좀 찾아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잘 모르고 있었어. 정말 역사의 범위가 너무 광활해서요. 네. 얘기할 때 참 어려움을 겪기는 하는데요. 우선 음. 아나톨리아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어로 이게 동쪽에 해 뜨는 땅이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네. 아나톨리아. 그런데 지금 작가님이 보셨던 아나톨리아 저 역사 그 박물관은 네. 그건 정말 투르키에서 하나밖에 없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어. 거기를 가봐야만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있었던 그 역사의 그 기록물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네. 정말 참 소중한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히타이트 뭐 맞아요. 고대 무슨 뭐 철제 무기를 뭐 처음 사용했다 네. 이렇게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히타이트 역사 그 발굴이 현장이 또 아나톨리아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때 거기서 발굴된 역사의 흔적들이 다 거기 또 나와 있고 우리가 그 뭡니까 금 손만 뭐 만지기만 하면 금이 된다는 마이더스 네. 왕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전설인데 음. 실제 그건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현장이 또 그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어서 어. 거기에 나와 있던 그런 유적들의 그 모형이 또 아나톨리아 그 좀 보셨던 작가님 네. 보셨던 그 문명 박물관에 또 있어요. 박물관에. 참 정말 소중한 박물관이죠.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박물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갑자기 슬픈 예감이 드네요. 네네. 이제 이 책을 읽고 또 이 이희철 작가님을 만나고 나니까 네. 또 헛본 것이 아닌가 또 다시 가야 되는 것이 한번 아닌가. 다시 가서 보세요. 그러면 언제 예, 다시 가요? 아는 네. 만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 만큼 네, 보인다가 네, 네. 진짜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 책을 만났어야 되는 것이 네,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슬픈 예감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맛만 본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자, 아무튼 흥미로운 얘기들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네. 중간 세계사의 한 대목을 그럼 이번에는 이희철 작가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저 중간 세계사의 그 138에서 139쪽인데요. 네. 저 이슬람 제국에서 이제 그 황금기를 이룬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 아주 짧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슬람 제국에서의 황금기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 네, 누가 했는지 하는 그 얘기, 그 단서를 제공하는 네. 그런 문장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부분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네. 고전 지식, 특히 과학에 대한 강한 열정의 중심에는 제5대 칼리프 하룬 알 라시드와 그의 아들 알 마문이 있었다. 이들 두 명의 칼리프 시기는 중세 아바스 칼리프 제국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혁신적인 시기였다. 알 라시드와 알 마문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지적 호기심과 학문적 소양이 깊은 칼리프로 자연과학, 점성술, 수학 등에 관심이 많았다.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려는 열정은 이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외부 지식 도입에서는 매우 개방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는 그리스 철학에 영향받아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슬람 교리를 설명하는 무타질라파라는 이슬람 신학학파가 전성하던 시기였다. 이미 학문적 체계를 갖춘 기독교 신학에 맞서 인간 이성과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지하여 이슬람 신학을 설명하려는 개방적인 사고가 열린 시대였다. 보수적 이슬람 교리로 보면 무타질라파의 논리는 매우 파격적이고 황당하기까지 했지만 알마문은 무타질라파를 적극 지지할 정도로 진보적으로 개방되고 시야가 넓은 사람이었다. 알 라시드와 알 마문 부자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인류 역사에서 신기원을 이루었던 고전 작품을 곳곳에서 수집했다. 알 라시드는 책 수집을 위해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플을 여행했다고 전해질 정도로 그들은 고전 도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찾아다녔다. 이들이 고전 지식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 데는 바르마크 가문의 영향이 매우 컸다.
고전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던 중앙아시아 출신 바르마크 가문은 고전 수집과 번역 작업을 스스로 하고 있었고 이들 가문이 수집한 책들도 상당했다. 중간 세계사의 몇 문장 이렇게 이희철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와, 지금 끝에 이런 책들도 상당했다 이렇게 해주셔서 진짜 상당할 것 같은 상당했습니다. 이 아름답고 화려한 네. 문화의 정점을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문장을 소개한 그 이유는요. 물론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견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슬람 세계에서는 무슨 그런 문학적인 과학적인 성과가 있었을까라고 하지만 정말 이슬람 세계에서 그런 성과가 없었다면 네. 유럽의 르네상스도 아. 없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 발전이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추진하는 그 사람. 네. 근데 여기 소개드린 칼리프 2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한 인성이 이게 풍성하게 돼서는 그 인문학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된다고. 네. 근데 저는 이 술탄을 이 칼리프 두 분의 칼리프를 보면서 나라를 풍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 자체도 한 인간이 그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것처럼 한 국가도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라비아 반도 그쪽에 이제 사막이 또 많고 네. 사람이 살기에는 그렇게 편치 않은 지역이고 네. 또 이슬람이라는 제국은 이제 새로 이렇게 탄생됐기 때문에 인프라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인프라를 또 서양이 또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 고전이었거든요. 그리스 고전이 다 있었지만 중세 이제 비잔티움 제국은 중세인데 중세에서는 꼭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중세에는 신앙의 시대거든요. 종교 시대. 네. 오직 신을 위해서 살았던 시대가 중세인데 그게 100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잔티움 시대에서는 물론 이 사람들이 그리스 고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인들이 발전시켰던 만큼 그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더 발전시키지 않고 네. 그리스 고전이 그냥 창고에 그대로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그걸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아랍어로 다 번역을 다 한 거예요. 네. 자, 이런 열정을 이런 열정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주는 뭐라 하나요? 교훈일까? 이런 게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그 말씀이 이 책에 이제 몇 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읽을 때 약간 팔에 소름 돋을 정도로 감동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결국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의 문장이 그 아랍어로 바뀐 다음에 네. 그 아랍어를 가지고 이제 또 다시 또 라틴어로 바꿔서 바꾸고, 네.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영역, 너 영역, 뭐 우리의 적 이런 생각으로 해서는 이런 작업이 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잔티움과 오스만 제국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다양성이라는 그런 네. 시각에서 이걸 원고를 쓴 거예요. 이게 한쪽의 시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니까 어느 제국이든 어느 국가든 어느 민족이든 다 이런 그 융화 속에서 다 이렇게 발전을 했더라고요. 네. 자, 이슬람 제국을 이렇게 보면서 전혀 관계없는 그리스 고전을 가지고서 공부하고 번역시켜서 또 성장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은 정말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런 과정을 또 계속 밟아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류 예, 애로서. 인류가 가야 할 그런 방향, 맞아요. 예, 올바른 방향, 예,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다양성이라는 거죠.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음악을 듣고 갈게요. 이번에는 네. 어떤 음악 준비하셨나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역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 세계 또 관련이 있는 그 민족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이죠. 이제 유대인. 이 노래는 그 1978년에 이제 흑인 혼성 가수 그 보니 엠이 불렀던 그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노래예요. 네.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인데 노래 가사가 성경의 시편 137편에 있는 그 내용이 그냥 노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기원전 오래 전에
500 몇 년이던가 586년이던가 그 이제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에서 이제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네. 유대인들이 다 바빌론으로 끌려와요. 다. 그 포로로 잡혀오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 저 예루살렘을 갈까 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이제 보니엠의 그 불렀던 노래인데 네. 역사성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보니엠의 이 바빌론 강가에서 들어보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중간 세계사를 쓰신 이희철 작가님입니다. 이 오스만 제국 얘기를 또 하려면 또 한참 할 게 너무 많겠지만 이 튀르크 문화가 네. 그 당시 16세기부터 뭐 18세기 사이에 유럽으로 가서 그렇게 막 요즘 한류 열풍 일으키듯이 맞습니다. 그렇게 정말 핫한 문화로 유행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스만 네. 제국에. 네. 술탄들 얘기를 살짝 해주셨었는데. 네, 맞습니다. 술탄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에서 최고의 통치자의 그 직위가 술탄이거든요. 네. 30여 명의 술탄이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슬람 제국의 짧은 시간에 성장했거든요. 오스만 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에 세 분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네. 첫 번째 이제 7대 술탄인 메흐메드 2세. 메흐메드 2세는 나이가 20대, 네. 20세에 그 컨스탄티노플을 이제 정복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술탄도 그 전략이라든가 그 안목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 네. 아주 그러니까 현장에서 눈의 시각이 현장에 머물지 않고 저 멀리 이제 지평선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통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술탄이 이제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의 그 시작은 아주 변방의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아주 네. 제일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를 이제 제국으로 만들어 주는 하나의 이제 씨를 이제 뿌려준 사람이 이제 메흐메드 2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9대 술탄이 셀림 1세가 있는데 네. 이 셀림 1세 술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그 역사적인 평가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술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술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집트하고 시리아를 이제 정복을 했어요. 네. 이 셀림 1세가. 자, 이집트하고 시리아는 또 왜 중요하냐면 이집트라는 것은 그 당시 문명의 보고였거든요. 네. 그 당시 문화가 있었다면 이집트에 있었고 그럴 정도로 다 거기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메카 메디나가 시리아 쪽에 이제 네. 있었으니까 그 두 지역을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셀림 1세는 이제 오스만 제국으로 가는 이제 기반을 탄탄하게 이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자, 이 정복 때문에 말하자면 이집트하고 시리아, 메카 메디나를 정복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이제 오스만 제국하고 유럽의 이제 균형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평평했던 균형추가 이제 오스만 제국 쪽으로 확 이제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제 유럽보다 이제 앞서기 됐고요. 네. 이제 마지막 누구일 것이냐. 술레만 1세 오. 10대 술탄인데 네. 이 술탄의 앞에 두 술탄이 만들어 놓은 그 바닥 위에다가 오랜 통치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아주 이 제국을 정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세계 최강의 이제 제국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술레만 1세입니다. 와, 이 술레이만 1세가 혼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차곡차곡 다져져서. 다 기반이 네. 보니까 모든 것은 이게 세상에 새로운 건 없더라고요. 다 뭔가가 나올 때는 무엇인가가 옛날에 다 또 있었던 건 그 기반 위에서 또 나오게 되고 네. 네, 이 두 분의 앞서 있던 두 술탄에 의해서 이제 이 술탄이 이루는 업적에 의해서 그 바탕으로 이제 크게 된 거죠. 이제. 너무나 중요한 이 30여 명의 술탄 중에서 지금 세 분을 세 분, 네. 골라주셨습니다. 네. 요즘 뭐 스타트업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스타트업 네. 맞으면 기업 가치가 뭐 몇 조 원 되면 뭐 스타트업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니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이 시대가 기간이 사실 짧아요. 그래서 꼭 우리 시대에 그 유니콘이 큰 것처럼 유니콘이 이제 아기 유니콘이 됐다가 가운데 술탄이 이제 예비 유니콘이 됐다가 네. 이 술레이만 뭡니까 그 일세. 대제는 정말 글로벌 유니콘을 이제 하나 탁 세워놓은 거죠.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 계속 이제 성장해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오스만 제국의 이 문화 같은 것들이 네. 이제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었겠네요. 너무 그 당시
그 당시 이제 문화가 최절정이 있어가지고요. 네. 모든 패션이 거기 있었어요. 오스만 제국에. 아. 그 유럽 사람 의상이 너무 아름답고 뭐 모티브라든가 장식이라든가 이것은 서양 사람들이 볼 때 네.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이 뭐 오스만 제국이 그 자체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음. 오스만 제국은 이전에 페르시아 문화하고 아랍 문화를 다 이렇게 융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페르시아 문화도 엄청 아름답거든요. 그쵸. 그 아름다운 문화에다가 오스만 제국의 옷을 또 입혀서 또 내놓으니까 음. 얼마나 또 아름답겠어요, 그게. 자, 우리 또 북카페다 보니까 네. 오늘 커피 얘기로 시작을 했고 지금 얘기 살짝 하셨던 그 9대 술탄 셀림 1세 예. 이 사람 이분이 특히 또 이 터키 커피를 튀르크 커피를 또 글로벌 소비 상품으로 맞아요. 그분이 맞습니다. 예, 그 단어 좋습니다. 이분이 글로벌 소비 네, 상품.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신 맞습니다. 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 그것 때문에 이제 커피가 아마 커피가 뭐 오스만 제국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봐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 예, 진짜로 이 커피 문화는 오스만 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빈 콩은 뭐 예멘이나 이디오피아, 예멘에서 이렇게 가져왔지만 커피를 끓이면서 마시고 이런 그 문화 있지 않습니까? 커피 그쵸. 문화. 이것은 오스만 제국 궁정에서 만든 거예요. 그 만들어서 투르키 사람들이 먼저 먹으니까 네. 그것을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프랑스에 말하자면 이게 수출이 된 거죠. 그 커피를 수출한 게 아니라 그 문화가 문화를, 수출된 거예요. 그 문화가. 공간과 분위기와 예, 이런 분위기가, 게 수출된 거죠. 그걸 투르키 사람들이 이렇게 마시는 걸 보니까 되게 너무 좋고요. 또 향기라든가 이것도 전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네. 그 향 때문에 뭔가 그 당시에는 이국적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뭔가 내 것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이 또 뭔가 봤을 때 동양에 커피가 있구나.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매료된 거죠. 어. 그래서 튀르키 커피가 이제 마지막 프랑스로 갔고 또 이제 오스트리아로 이렇게 열려서 이제 서방으로 이렇게 쫙 퍼지게 되는 이런 뭡니까 그 흔적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커피 문화 카페에서 또 많은 대화들이 오가면서 또 막 역사의 중요한 흐름들이 생기고 이런 거 생각하면 예. 너무나 중요한 시한 역할을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예, 예. 자, 오스만 제국까지 저희 막 달려오느라고 너무 바빴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 카페인 분들께 드렸던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인들의 빨간 이것 무엇인가요? 빨간 이것. 정답은요. 예, 빨간 이것. 정답은 사과입니다. 사과 약간 뜸을 들이셨어요. 네. 사과입니다. 튀르키예인들은 빨간 사과 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당시 빨간 사과는 아까 제가 그 지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네. 뭔가 잡힐 듯 하면서 자꾸 멀리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정복자에서 이제 정복의 세계니까 그 빨간 사과는 이제 빨간 사과 로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 로마를 언젠가는 로마에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 전 지구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데를 아무리 정복해봐도 그 가치가 없고 로마를 손에 잡아야만 정말 정복자의 이제 지면목이 생기니까 네. 로마를 잡아야 되겠다. 그게 빨간 사과가 바로 로마였던 거죠. 중심, 네. 네, 상징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중간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꼭 지리적인 위치를 떠나서 이들이 가졌던 어떤 유연한 사고, 네. 어떤 생각, 그리고 개방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심 세계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이 너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은 제가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더 해주셔도 돼요. 딱 맞는 말씀입니다. 네, 진짜 중심 세계로서 네. 우리가 다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네. 몰랐던 정보들을 얼마나 많이 또 맞습니다. 예. 배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과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0024님, 2111님, 그리고 4579님 이렇게 세 분께 이희철 작가님의 자필 사인과 아까 빨간 사과 그림 오늘의 정답 그림을 그려주시기로 했습니다. 빨간 사과 그림이 담긴 중간세계사 비잔티움과 오스만 제국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시고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빨간 사과 잡히지 않는 그러나 계속 목표로 바라보고 싶은 꿈 같은 거라면 이희철 작가님께 개인적으로 빨간 사과는 어떤 것일까 궁금해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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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들어오시는데. 네, 갑자기 궁금해요. 그냥 훅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네. 내 인생의 빨간 사과란 이것이다? 내 인생의 빨간 사과란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사실 한번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뭔가 참 좋은 책을 쓰고 싶은 생각이 늘 그 생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훅 들어온 그 질문에 네. 내 빨간 사과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좋은 싶어요. 책이다. 네. 좋은 여기 보니까 그 명품 컨텐츠라는 표현도 나왔었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좋은 컨텐츠를 맞습니다. 네. 만들어내고 싶은 욕망이 계속 있으신 계속 거죠. 있습니다. 네. 그 욕망을 계속 버리지 말고 네. 계속 시도해 주시면 저희는 이렇게 좀 또 길잡이가 되는 책들을 네. 끊임없이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계속 달려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자, 오늘 우리 북카페에서 함께한 시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우 전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저한테 이 윤고원의 북카페 그 시간이 상당한 동력을 이렇게 또 부여해 준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또 한번 드리고요. 또 계기에 또 우리 이렇게 좋은 책을 또 만들어준 우리 리스 출판사 네. 김현정 대표님께도 한번 방송을 통해서 와, 네, 저희가 한 번도- 음악은 못 갈아드려도 네네네. 네, 직접 음성 뵙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 방송을 통해서 한번 이 출판한 후에 이제 뵙지는 못했는데 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리고요. 이 방송 이제 나갔으니까 저희 중간 세계사 비잔티움과 오스만 제국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정말 많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저희 삶이 어떤 때는 좀 어렵잖아요. 인생이나 뭐 제국도 다 마찬가지고 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이제 힐링을 위안을 갖기 위해서 갖는 건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명웅님의 그 모래알갱이 이 가사는 작사 작곡을 아마 본인이 직접 하셨다고 그러는데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보고 그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노랫말이 상당히 그 힐링되는 노랫말이 많고 네. 또 알갱이라는 그 자체가 저희가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수많은 역사가 하나하나가 다 알갱이지 않느냐. 이 알갱이가 모아지니까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역사가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전 모래알갱이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정말 그 수많은 알갱이, 중요한 알갱이들 중에서 저희가 잘 주목하지 못했던 어떤 하나의 해변? 네. 이런 것을 이 책 통해서 다시 좀 여행한 기분도 들어요. 아우 거기서 작가님 이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시네요. 아니,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모래알갱이 임영웅의 곡까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윤설아 님이요. 촘촘한 역사여행 감사해요. 9월에 다시 가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여행이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잘 다녀오세요.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네, 전에 한번 가시고 또 가시나 봐요. 네네. 정말 오늘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